홍수가 앞으로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들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특히 이제 충청권 지역에 최근 한 7, 8년 동안 많은 홍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아실 거예요. 특히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2017년도에 우리 중부권 지역에 굉장히 많은 호우가 발생을 했죠. 이때 한 3시간 강우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500년 빈도의 강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청주뿐만 아니라 중부권 전체 지역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고, 우리 이제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지원도 받았지만 사망 5명, 이재명 한 2,500명, 550억 정도의 피해를 발생을 시켰고요.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분 최대 91mm 정도, 1시간에 91mm 정도의 강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내린 건 500년 빈도가 되고요. 그래서 많은 지역, 청주 시내 많은 지역들이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분석과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청주뿐만 아니라 한강 수계에 있는 그 송리산에서 발원해서 내려가고 있는 달천의 중간에 댐이 있습니다. 그 댐도 원료가 되기 직전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2017년도 상황이지만 작년도에 궁평 지하차도 14분이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인근에도 이렇게 이제 항상 미호강입니다. 미호강 본루에도 물이 항상 홍수가 지면 위험지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앞선 사진에도 보인 것처럼 청주 시내를 흐르고 있는 그 성남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터미널 옆을 지나고 있는 하천입니다. 하류 쪽에 청주 산업폐수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안에 잠겨가지고 다 고장이 나는 그런 상황들. 괴산댐이 원료 직전 한 50cm 정도까지만 댐 마루에서 50cm 정도 여유를 두고 간신히 이제 방류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한꺼번에 방류를 해가지고 하류 지역이 침수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는 이렇게 비가 이제 한 단시간 내 3시간 또 1시간 동안 집중적인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침수 피해가 주로 이제 도시 지역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여기 이제 뭐 롯데 아울렛이라든지 시내 지역들이 침수가 됐거든요. 이 지역들이.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와서의 피해도 있지만 이런 교량의 문제도 있었다. 즉 좀 전에 보셨던 이제 제일 하구 쪽에, 이제 하류 쪽에 조금 내려가면 여기 이제 미호강이랑 합류가 되는 지역인데요. 이쪽에는 별로 도심이 없어요. 다 농경지인데 마지막에 다리 2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리가 이거예요. 이거라요. 근데 이게 한 80년대나 90년도에 설치가 돼서 여기 보시면은 교각이 어마어마하게 촘촘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했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가 더군다나 여기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무에서 떠내려온 또는 이 공사하는 곳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유물질들이 여기 걸리는 바람에 이 다리 밑으로는 침수가 안 돼요. 범람이 안 됐어요. 한 50cm에서 1m 가량 여유가 있었는데, 이 지역, 특히 아까 폐수처리장, 롯데아울렛 그런 지역들이 다 범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여기 성남천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을 한 거고, 성남천에 내려와서 이제 병천천하고 합류되는 이 지점, 여기가 작년에 궁평 2지하차도가 사태가 발생한 지역인데, 이때에도 이 지역은 항상 범람이 되는 지역이었어요. 범람이 아니고 사실은 미호천의 범람맥이 아니고, 미호천은 제방으로부터 한 1m 정도 여유는 있었어요, 항상. 근데 여기가 워낙 물이 많으니까 이 병천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체가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 물이 멈춰서 논밭이 이렇게 이제 침수가 되는, 배제가 되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매년 발생했던 지역인 거죠, 이 지역은.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확장을 하자. 한 350m를 600m까지 한 300m 정도를 더
넓히자. 어차피 여기에는 이게 이제 궁평 2지하차도 건설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궁평 2지하 이게 오송에서 아니 오송인가요? 세종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그 도로인데 이 도로를 건설하고 여기를 지하차도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이때 어차피 이 도로를 건설하니 이 제방을 뒤로 좀 물려서 여기 병목 경상을 좀 해결하자라고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은 2017년도가 아니라 2011년도에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왕 공사를 할 때 이걸 넓혔으면 그나마 좀 낫었겠죠. 넓히고 제방을 좀 튼튼하게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 같은 시기에 괴산댐의 경우는 이제 거의 원료가 될 지점에서 방류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괴산댐은 굉장히 그 규모가 적고 비가 왔을 때 이걸 홍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달천유역이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비가 오면 빠른 시간 내로 밑으로 흘러가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미호강하고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상하 하류가 다 피해를 입었어요. 부수적인 내용이고 이 괴산댐의 상류의 한 10km 정도 위에 후영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후영교가 괴산댐에서 물을 빨리 안 빼는 바람에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후영교의 계획 홍수위를 초과를 해서 일반 도로 이제 위에 도로니까 그 도로에서 한 4m 정도 높이까지 물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하천 옆에는 펜션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침수가 돼서 헬리콥터로 사람을 구해내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이건 이제 후영교의 수위인데 한 요 정도까지 갔을 때 이제 후영교가 계획 홍수위까지 넘어가면서 수위 관측 기계가 이제 파손이 된 거죠. 넘치는 바람에.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추정을 한 수위인데 어쨌든 요 시각에 한 8시쯤 돼서 후영교의 계획 홍수위가 초과를 했어요. 그런데 댐은 아직 여유가 있었죠. 그 댐의 수위와 댐의 이제 그 계획 홍수위인데 이때 많은 방류를 했으면 괜찮죠. 그 방류를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여기 위험에 처하니까 그때 이제 최대 방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이만큼은 요 기간 동안 한 5시간 40분 동안은 상류는 이미 침수가 막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밑에가 난리가 난 거죠.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면 후영교에 한 6시 반부터 괴산교 주민들이 이게 지금 후영교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빨리 댐을 방류해 주세요 라고 전화를 몇 번 합니다. 6시 반, 7시 반, 8시 반. 그런데도 방류가 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다가 11시 한 10분쯤에 후영교 수위가 고장이 났고 그러고 나서 최고 수위까지 올라간다. 한 3.6m, 4m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최대 방류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 기간 동안에 댐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이 전화도 하고 신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미호천유역, 달천유역에 이러이러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댐에 대한 구조 변경도 필요하고 뭐 등등을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3년 뒤에 2020년도에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충주도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거기도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 금강석의 용담댐에서 아마 용담댐 건설되고 나서 처음으로 많은 방류를 하게 되는 시기에 2020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여기서 일시적으로 방류를 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 지역들이 하천 주변에 많은 침수가 발생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용담댐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런 지역들이 다 침수가 발생한 지역들인 거죠. 이게 용담댐이네요. 발생을 해서 다 이제 강 주변으로 다 침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용담댐의 수위 변화입니다. 우리가 홍수기 때, 그러니까 홍수기를 보통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를 홍수기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댐마다 홍수기 수위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걸 치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 시점 인근에 대해서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해서 여기입니다.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그 강원과 두 번의 이벤트가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잘 넘겼는데 두 번째 이벤트 때 물을 좀 뺐으면 괜찮은데 첫 번째 이후에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유지를 했고 이때 강한 비가 이제 내리다 보니까 위험에 처해서 방류를 급하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가 침수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때입니다. 이때부터 7월 11일부터 계속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해서 운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이벤트 때 올라가서 좀 뺐으면 이 당시 요 사이에 좀 뺐으면 괜찮았는데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 두 번의 피크가 동시에 발생을 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 홍수기 제한 수위 261m를 넘어서 홍수기 때 운영한 게 이 당시가 처음인 거예요. 이 이전에는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어서 운영하지도 않았고 특히 2018년 이후에 계속 이 홍수기 때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물 관리 일원화가 됐고 댐에 대한 댐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잖아요. 공교롭게 환경부로 넘어오고 나서 용단댐의 홍수위의 수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피크가 이뤄진 때가 이제 2020년도고 그 이전에는 굉장히 여유가 있게 운영을 했었던 거죠. 그랬던 것이 2023년도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중부권 지역에 많은 호남하고 중부권 지역에 많은 비가 왔는데 이 당시의 비는 이제 미호강 지역의 홍수인데요. 한 3일에 걸쳐 특히 이제 14일과 15일에 그 군경 지하차도가 이제 15일 날 사고가 발생했는데 14일 날도 비가 많이 왔고 15일도 왔어요. 그런데 2017년도와 비교해 보면 강원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최대 시강호도 39, 2017년도에는 100이 넘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반 정도도 안 되죠. 하루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강우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강우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틀에 걸쳐서 비가 왔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게 있죠. 주요 지점에서의 수위도 보면 이 파란색 2017년도와 빨간색 2023년도의 수위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미호강도 특히 이제 사고가 난 이 미호천교에도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제방 높이보다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침수가 특히 미호천교 주변으로 침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군평 지하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그 이유는 요거죠.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2018년도까지는 공사가 없었어요. 이런 지형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개량을 하면서 임시 교량을 놓고 그 사이에 이제 제방을 이제 헐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서 사고가 났던 거죠. 그런데 사고 난 이 지역은 이미 주요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사전 통계 대상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었던 지역인 거예요. 거기에 군평 1 지하차도 사고가 난 건 군평 2 지하차도인데 그 옆에 군평 1 지하차도가 있었고요. 거기도 비가 오면 침수가 0.15m가 되면 경보를 발령을 하고 도로를 통제해라 이미 되어 있었던 지역인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새로 도로가 건설이 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이게 주황색이 2017년도의 강우사상, 파란색이 2023년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도시지역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비가 지속적으로 왔을 때는 미호강처럼 넓은 지역에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빨간색은 2023년도, 녹색은 2017년도의 피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주로 도심 지역에 넓게 피해 지역이 분포가 됐다면 2023년도에는 미호강 주변으로 주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한 그런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와 23년도 강도의 특성은 2017년도보다 훨씬 더 컸는데 피해는 구경 2 지하차도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때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대전 댐 아까 이제 그 괴산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청댐에서 방류가 되고 나서 여기가 이제 미호강이 합류가 되는 지점인데요. 여기가 이제 대청댐이 합류가 되고 여기 세종보가 있잖아요. 이 세종보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것이 여기까지 이제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이 배제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이 지역은 물이 더 빨리 빠져나가는데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2024년도에 방류량을 보면 2017년보다 훨씬 많은 방류가 일어났어요. 다행히 이것과 여기가 겹치지 않아서, 시간적으로 겹치지 않아서 큰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서의 방류와 이 미호강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피크가 같이 겹치게 되면 그때는 진짜 미호강이 범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얘기가 있어왔고 그런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그 홍수 피해를 겪고 나서 이렇게 대응을 하자, 시스템도 만들고 통합 시스템 만들고 유관기관들이 서로 연계하자. 그 다음에 이거를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GI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자라고 계획도 했고 이런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시행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계획만 하고 실제로 시행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만 제대로 됐어도 궁평 지하차도의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사후 처리로 지하차도별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15cm 이상 침수될 때 전면 통제한다. 이걸 시스템화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진입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2018년도에 이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것처럼 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까 저 괴산댐에 2017년도에 피해가 상류에도 피해가 나고 하류에도 피해가 났는데, 저는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수위를 측정을 하고 방류량을 관리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주민이 전화했을 때 6시 반에 전화했을 때 아니면 7시 반에 전화했을 때 이 댐 수문만 제대로 열고 관리를 했었어도 괴산댐의 경우는 큰 피해가 입지 않았을 것 같아요. 궁평 지하차도도 이미 주민들이 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서 무너질 것 같아서 그때만 제대로 우리가 통제를 했어도, 그리고 8시 초에 8시 막 침수가 됐을 때 전화를 했을 때 전면적으로 차단만 했어도 저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았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하는데 수질 관리에도 거버넌스가 필요하지만 이 홍수에도 그 현장에 바로바로 현장 상황 그대로 바로바로 연락해주고 그 변화를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충남연구원 김영선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인구 감소에 대응한 충남 서부권 수도 통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연구원의 김영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상수도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감소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고 또 하나는 통합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현재 저희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이 2021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법령에 의거해서
전국의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들을 발표를 했고요. 이 중에 보면 11개 시도에 89개 시군구가 현재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15개 시군 중에 9개 정도가 인구 감소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 자료인데요. 이제 올해 3월에 보면 이제 인구 소멸 지수라는 거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0.2와 0.5가 되어 있는데 0.2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요. 0.5 기준이 보통 소멸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렇게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농촌 지역들이 좀 빨간색 표시들이 좀 많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부산이 인구 소멸 지역에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광역 시도 중에. 그래서 굉장히 올해 큰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아마도 여기 같이 군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저희 시군 충남에는 9개가 소멸 지역이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12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대부분 광역 도 단위의 그런 자치단체들은 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이 계속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물 인프라의 하나가 이제 상수도 부분인데, 이 상수도를 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됐는데, 첫 번째 부분들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물을 사용하는 급수 인구가 줄어서 실제적으로 수도 요금이 많이 거치지 않으니 그 비용을 가지고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먼저 한계가 생겨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시설 자체가 기존에 인구가 많은 시절에 시설을 다 설치를 해놓은 상황인데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시설에 여유 용량들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근데 그 시설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사용에 대한 물량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사항들이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이 농촌 지역이 있는 지역들은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상수도 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전문용어로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 비용 투자 대비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수익이 얻어지지 않으니 그대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비용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도 서비스 자체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차피 도시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들은 이제 충남이 특히나 서부권 7개 시군을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는데요. 이제 이게 예전에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보령댐 물을 광역성수원으로 공급받는 지역입니다. 7개 지역이 총 8개인데요. 그 중에 한 지역만 빠져서 7개 지역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이 앞서는 홍수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은 15년도에 극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실제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어느 지역에 있어서는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도 벌어지고 시기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만 급수하고 나머지는 단수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저희가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이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뒤에 바로 말씀드릴 거고, 이 통합에 특히나 이제 상수도 통합이 우리나라만 추진됐던 게 아니라 이미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추진됐던 부분들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될 방향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게 전국에서 저희 도가 조금 먹는 물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이한 도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주변에 광역상수원이 많습니다. 이제 앞서 뭐 대부분 금강유역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제 용담호와 대청호가 있고요. 이게 두 개의 광역상수원에서 대부분 물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령댐이 있는데 보령댐이 대부분 뭐 충남에서 물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 현황을 보면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대청이나 용담댐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반의 좌측에 있는 서해안 쪽은 보령댐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개 시군이 서천부터 태안까지 요 7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보령댐 물을 먹고 있고요. 일부 서천이 이제 용담댐이 전주군산을 통해서 일부 급수가 되고, 무주 지역이 일부 물이 금산으로 넘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광역상수원이 주변에 3개가 있고요. 저희도는 특별하게 광역상수 의존율이 92%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에서 먹는 수돗물이 우리 지역에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물을 다 외부에서 사다 먹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뭐 보령댐이 지역에 있긴 하지만 광역상수원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에 대한 부분도 특히나 이제 보령댐 지역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요 7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차원에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충남 평균이나 7개 시군이나 보금질 자체가 이미 뭐 90대 후반입니다. 대부분 뭐 지역에서 수돗물 못 먹는 지역이 없다시피 한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부분들은 보금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지역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히나 농촌 지역 같은데 읍면 지역과 도시 지역의 차이가 군 지역으로 갈수록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상수도 보급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양적인 성장을 계속을 하게 되면 매몰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수도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 거기에 따른 지역 주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를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탈피하기 위한 방안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상수도 보급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기존에 보급됐던 걸 어떻게 관리를 잘할 것이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도단위 자치단체는 거의 더 뭐 유사한 그런 수준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설 자체가 갖고 있는 시설이 뭐 7개 시군 해봐야 거의 뭐 1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대부분 뭐 저희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6, 70개 정도 되고요. 이제 저희는 뭐 한 10개, 그래서 어떤 시군들은 없는 데들도 있고요. 뭐 많아봐야 한두 개 정도입니다. 이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밖에서 다 사 먹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정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안에 수도관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적으로는 뭐 이게 경영관 비율이 이제 저희가 노후수도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충남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뭐 양호한 수준이긴 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 비용이 실제적으로 투입이 되지 못하면 이 경영관 비율들은 지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역상수도 이용률이 거의 93%를 활용을 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급수하는 건 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7개 중에 5개는 자체적인 시설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자치단체 5군데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요.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자체적인 수원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2015년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면 아마 이 지역들은 거의 재난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좀 한계를 좀 갖고 있는 지역들이고요. 이제 뭐 유소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이 이제 얼만큼
관에서 새지 않고 잘 관리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충남 평균보다는 좀 낮지만 여기도 보면 자치단체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뭐 보령 같은 데는 58인데 서산 같은 데는 85, 거의 뭐 30-40% 정도 수준이라서 이제 보령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생산한 물의 거의 절반만 공급하고 절반은 그냥 땅에 대부분 버리는 수준에 해당이 되는 지역들이라서 사실은 이런 지역들이 실제적으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금연수라인이 실제 수도 원가 대비 얼마만큼 수도요금을 받느냐에 대한 비율인데 뭐 절반 정도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상하수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적자 구조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래서 저희가 뭐 수도요금 뭐 대부분 올리자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공공요금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나 뭐 가스요금 그다음에 공공 그 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렇게 민감하진 않은데 수돗물 요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인식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을 많이 못 올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뭐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는 원가 대비 30% 비용만 받고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처음에 전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자체 시설이 없고 관련되는 시설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도요금에 따라서 요금 자체가 많이 확보가 안 되니 안정적인 뭐 수도 사업이 운영이 안 돼서 궁극적으로는 뭐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좀 한계점들이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도 서비스의 격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 간에 어쨌든 똑같은 인프라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물을 똑같이 공급받는데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수도의 서비스 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핵심적으로 이 지역들은 자체 수원이 없고 외부에서 물을 대부분 가져다 먹는 그런 구조이고 두 번째는 시설들이 조금 많이 노후화돼 있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지역이고 실제 수도요금 자체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요금만으로는 수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점을 갖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방안으로 삼았던 게 그러면 개별자치단체가 운영할 게 아니라 이걸 규모를 좀 만들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수도 사업들을 좀 통합해서 운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국내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뭐 지금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2000년대 후반에 뭐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 상수도가 실제는 뭐 운영관리는 환경부에서 관리하지만 수도 사업 경영은 대부분 행안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이 중앙부처로 보면 크게 두 축으로 나눠져 있는 사항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먼저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이전에도 이미 예견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지역을 통합을 해서 상수도 사업들을 운영해보자라는 취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들을 여기 나온 것처럼 시군별로 작게는 3개에서 15개 시군들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을 31개의 통합권역으로 만드는 부분들을 제안을 했었고요. 원래 추진하는 과정 중에 가장 좋았던 이제 뒤에 환경부도 마찬가지지만 키 이슈는 뭐였냐면 자치단체에서 수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니 대부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라라는 전제 조건들이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만 해도 사실은 민영화에 대한 논리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온 시기라서 실제적으로 행안부도 이 부분들을 추진하다가 뭐 이 전문기관 전환 이게 민영화냐 뭐 수도요금 올라간다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좌초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환경부에서도 행안부의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걸 보고 우리도 똑같은 형태로 이제 통합을 통해 가지고 규모화를 만들자 해서 전체 뭐 160개 자치단체를 궁극적으로는 5대 수계로 이제 통합하는 방안들을 추진했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행안부에서 했던 비용 그 부분들이랑 좀 유사하기는 한데 대신 통합 이후의 방식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크게 4가지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뭐 도에서도 추진하는 방식 중에 하나긴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광역 도로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시군에 있는 상수 사업을 첫 번째는 도로 통합을 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자치단체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운영하는 형태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치단체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사공단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전문화를 시키는 게 세 번째 방법. 네 번째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한국수자원공사나 공단에다가 위탁하는 형태의 네 가지 방안들을 좀 제안을 했고요. 전제는 어쨌든 전문성을 좀 높여가지고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추진을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시절과 마찬가지로 민영화 논리에 딱 부딪히면서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이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하지를 못했었고요. 환경부 자체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재원 방안을 좀 마련했었는데 통합을 전제로 재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 자치단체들끼리 논의를 하다가 사실은 중간에 뭐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10년도 전후반에 이제 국가적으로 좀 이루어졌다가 사실은 뭐 지지분열하게 그냥 뭐 논의가 되는 둥 마는 둥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통합하고 별개로 자치단체가 통합이 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같은 데는 예전에 제주군 지역이 이제 서귀포하고 제주시로 나눠졌던 부분들을 통합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포함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통합이 되는 사례 그리고 통합 창원시 뭐 진해 마산 창원이 하나의 자치단체로 통합이 되면서 했던 부분 또 최근에 청주 청원이 합쳐지면서 청주시로 되는 그런 행정구역 간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치단체가 통합이 되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에 뭐 나름대로 성과는 있긴 했지만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압박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은 통합 이후에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요금이 싼 지역에 맞춰가지고 요금을 제한을 해놨다 보니까 운영에 좀 문제가 생겨서 수도요금을 올리는데 굉장히 좀 반발 요인들이 발생을 해서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뭐 특히나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들이 좀 선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다양한 법령이나 다양한 형태의 그런 수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방 체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나라 행정 체계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나마 유사한 게 이제 일본 사례인데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도로 통합하거나 조합 형태를 이루어서 현재 수도 사업의 통합 부분들을 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꼬민이라는 게 있는데 꼬민이 우리로 보면 이제 지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들이 여기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연합체들이 유럽 국가들이 많다 보니 그 부분들을 통합하기가 어려워서 여기는 연합의 조합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간 협력법이라는 게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안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서 의무적으로 통합하도록 해놓은 상황이고요. 프랑스는 2026년까지 법적으로 소규모 시설들은 통합하도록 법제화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조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뭐 프랑스 갔다 왔던 부분인데 세디프라는 것들이 이제 파리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 연합체입니다. 총 한 140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요 세디프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이제 공공 수도 서비스를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세디프에서 이 시설들을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간에 서로 이렇게 엮어서 통합을 하는 작업들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예전부터 통합을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18년도에 수도법 개정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합은 아니고 소규모 시설들은 통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 지금 통합 작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본들이 우리와 유사하게 뭐 인구 감소나 지역의 노후화 문제 거의 유사한 부분들로 이미 경험을 했던 국가라서 저희가 아마 일본 사례들을 많이 좀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통합에 대한 사례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로 좀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뭐 민영화 논리에 부딪혀서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기는 어려웠다. 최근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정구역이 통합이 되면서 했던 사례들은 있지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수도 사업의 통합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랑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외 사례들을 보면 일본이든 프랑스든 어쨌든 법적으로 통합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좀 조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고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환경부도 최근에 수도법 개정하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법제화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단체가 현재 요구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합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도 뭐 법제도적 기반을 현재 마련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통합이 마찬가지로 일본도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통합이 됐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좀 연착륙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일본이나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아까 우리 뭐 서부권 7개 시군은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많아야 50%, 30% 이런데 요 일본이나 프랑스는 다 10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자기 수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 작업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쉽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 수도요금 올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국가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개 시군을 좀 어떻게 통합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부분을 좀 봤을 때 수원 자체가 이미 뭐 거의 대부분 한 개 수원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치단체 간의 시군들끼리 좀 동일선상에서 묶이는 그런 통합 작업이 좀 편리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정했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좀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 크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단체를 바로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수시설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7개 시군에 대한 수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운영한 이후에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화가 되면 그 이후에는 시군에서 갖고 있는 수도시설들을 도로 이관을 받습니다. 이제 시설 소유권 이전인데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한 개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좀 이루어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완전하게 요금이나 사업 부분들을 통합을 통해서 요금 수준도 다른 부분들을 인원화를 통해서 완전히 통합하는 추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10년 기준으로 좀 잡아놓긴 했는데 일본 사례도 보면 짧게는 1년에서 많은 데는 8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례도 사실은 뭐 저희가 통합 기준 얘기하지만 짧은 데가 10년, 길은 데는 3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급하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통합 작업들이 2000년대 뭐 중후반에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긴 했었지만 그동안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통합에 대한 효과들을 좀 보고 싶어 가지고 했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좀 난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좀 쉽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부터는 아마 이런 단계별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이 4가지 방식, 아까 환경부에서 제안했던 통합에 2010년도 제안했던 4가지 방식들이 아직도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택했던 부분들은 자치단체 간 수평 통합을 한다. 그러니까 뭐 통합을 통해서 이제 도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고 시기는 최소 10년 이상은 좀 해봐야겠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10년을 추진하는데 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추겠다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어떤 방식이 앞에 4가지 방식 중에 좋겠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봤을 때 충남도나 7개 시군이 도로 통합하는 데에 대한 의지가 좀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두 번째는 수도사업 여건상 자치단체별로 어떤 조합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하나의 자치단체가 구심점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도로 통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도로 통합을 하되 최소 기간은 10년 이상을 잡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도로 통합을 해놓고 뒤에 앞에 행안부랑 환경부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들은
운영을 하는 과정 중에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현안 부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똑같은 부분들이고 크게 저희가 잡았던 기본 방향은 이게 보령댐 지역에 이미 2015년도에 가뭄을 겪으면서 수도요금 공급의 한계점들을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군 통합을 통해서 옆에 자치단체에 남는 물을 우리 자치단체가 활용을 하고 이제 이런 통합적인 작업들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좀 가능하겠다. 그리고 수도시설을 좀 개별 자치단체로 운영하는 것보다 도로 통합을 하게 되면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고 실제 수도 사업들을 뭐 확충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도에서 좀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간의 격차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수도요금까지 하나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지역 간 형평성들을 조금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크게 네 가지 기본 방향을 잡고 저희가 뭐 비전과 목표와 추진 전략, 추진 과제들을 좀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아직 저희가 과제를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 후속 과제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뒤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단계별 추진 방안들이나 세부 과제들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향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발표드리도록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연사분이십니다. 전통연구원 천정윤 연구위원님께서 지역의 수변 공간 생태계 서비스 증진 방안 수생태 벨트 조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의 천정윤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죠. 네, 많이 배가 고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짧게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앞서서 이제 발표하신 분들은 이제 물 환경 관련된 이제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홍수라든가 이제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물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수도 이용과 관련된 통합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화제를 좀 바꿔서 그 물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 문명 시작 초기부터 우리는 물과 함께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수라든가 치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런 그 수변 공간 이런 공간들을 좀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개발과 보전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 차원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수변 공간을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한번 좀 그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자연기반 해법 중에서 이제 수변 생태 벨트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수변 공간의 기능 변화, 수변 공간과 생태계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변 생태 벨트를 실제 용담댐 지역에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변 공간의 기능 변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근데 약간의 이제 정의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제 수변 그래서 이제 바닥한 못 따위와 같이 물이 있는 곳에 이제 가장자리 이런 거를 이제 수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관점에서 이제 수변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서양에서는 워터프론트라고 해가지고 타운 도시 옆에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주로 이제 하천, 호수, 해변 등 큰 물을 사이에 두고 유격과 수역에 유기적으로 일체화되는 영역, 요게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그 연결되고 유기성이 강화돼야 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 생태적으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게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지만 물 순환이라든가 오염물질 정화라든가 생물 서식지 특별히 이제 생물 다양성 보전 관점, 그러니까 이런 게 에코톤이라든가 뭐 주요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 문명이
물 옆에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수와 치수,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옛날에 또 중요한 기능이 물자가 이제 강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죠. 연안과.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화와 산업, 인류 문명 이런 것들이 좀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만경강 같은 경우도 이제 주변에 보면은 농경지, 우리나라 농업 문명의 탄생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산업이 발전하면서 근래에 오면서 이게 이제 수변 공간에서 이제 수력 발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에너지와 그다음에 수변 지역에 물자 이동이 편하니까 수변 공업단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장소 제공 기능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배를 이용하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레이 인프라스트럭처죠. 자동차, 철도, 항공교통 이런 것들이 되면서 물자 이동 기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기능은 용수 공급, 재난 방지 그러다 보니까 이수, 치수 이 부분만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방, 고, 수로, 하천 직강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천의 자연성은 약화되고 자연 생태적 기능이라든가 경제, 사회적, 문화적 기능 이런 부분들은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천과 주변 공간이 단절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용어가 제네지, 제외지 이런 용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만경강의 이제 경우도 보면은 1870년대에 이제 자연형으로 이렇게 이제 그 흐르도록 이런 하천이었었는데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기존 수로와 많이 달라져 있고 직거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직강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도로, 철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천 생태축이 단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 만경강, 금강 그리고 이제 섬진강, 그다음에 동진강 이런 유역들의 단절된 지점을 봤더니 그러니까 환경영 평가 기준으로 이제 올라온 개발 사업들 기준으로 봤더니 약 95개소, 100개소 가까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경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취수보 이런 것들을 이제 한 185곳에다 이제 보호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런 곳들 중에서 약 19곳은 파손되어서 관리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과 주변 지역의 인공 구조물이 상류와 하류, 제네지와 제외지 그리고 식생과 생태계의 어떤 구조, 기능, 연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단절되고 훼손되다 보니까 상위성 이런 부분들은 강화가 되고 기능은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은 지속 가능 발전 차원에서 이제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의 지속 가능성이 제고가 되어야 되고 서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화가 되고 서로 연계가 돼서 앞으로는 발전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연 기반 해법 차원에서 하천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져야 된다. 이 측면에서는 물론 생물 다양성 측면도 있고 생태축의 연결성이 강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 기반 해법 중에 하나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 도시와 자연 간의 어떤 블루그린 네트워크로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연성과 연결성 증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삶 그리고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런 기능들이 요구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 기반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에 보면 여러 가지 뭐 20개가 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본다면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탄소 흡수원을 증진해야 된다든지 수질 오염을 저감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생태 관광이나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생태 기반의 경제 발전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다양성법에 보면은 생태계 서비스라는 건 뭐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 그다음에 각 국가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곳들에서 이런 생태계 서비스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공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수변 녹지 조성 사업을 한다든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한다든가 생태계를 복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수변 공간의 생태계 서비스 증진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변 공간은 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위대 효과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추위대가 보면은 생물 다양성이 육지에서 이제 하천이 이제 만나는 곳이라서 생물 다양성 높고 여기가 여러 가지 생태계 이제 기능들을 이제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수변 공간을 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 서비스들을 평가를 하고 이런 기능들이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통해서 어떤 생태계 복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변 공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계랑 이제 하도 중심이었다고 이제 본다면 최근에는 이제 유역, 통합, 물관리 이런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역 관점에서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증진 이런 측면을 좀 주의 깊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 하와이의 어떤 농업 생태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생태계 서비스들을 각 항목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주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질 개선이라든가 탄소 저장이라든가 경제적 이득 측면에서 어떤 증진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다 평가를 해가지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거나 보건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용담댐 유역의 수변 생태벨트 조성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 같은 경우는 금강유역의 최상류에 이제 위치한 이제 유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토지용 현황들을 보시면 산림, 농지 이런 부분들이 중심, 거의 이제 농업하고 산림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서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용담댐 상류부에서 굉장히 농업 지역이 많고 이런 데서 나오는 비점 오염원, 생활계 오염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될 좀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한 기상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 이제 기후 변화와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이것들을 이제 보시면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하겠지만 용담댐 일원 지역의 강수 발생 일수나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강수 패턴 이런 것들을 보시면 강수 발생 일수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극한 기상들은 이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총 강수량이 이렇게 튀는 해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80mm 이상의 어떤 극한 강우 이런 강우들이 최근에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기후 변화가 어떤 오염 총량 관리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도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4단계 목표 수질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해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8월 10일 같은 경우는 약 13년 만에 조류 경보가 이제 관심 단계에 발령하고 8월 18일에는 경보 단계까지 격상이 됩니다. 다른 지역도 좀 비슷하겠지만 용담댐 지역도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 생태적인 어떤 자산들 그리고 얘네들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백두대간, 금남, 호남 정맥 이 유역에 이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무주의 국가지질공원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질 자원들 이런 자원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 사회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태계 복원 사업을 한다거나 수면 녹지 조성 사업, 수면 생태계도 조성 사업을 할 때 이 그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지 관리,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떤 마을들이 있고 여기가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담댐 주변 지역에 약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홍수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요 이제 수변 지역들을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이라든가 금강수계 수변 생태계 시행계획 이런 국가계획 검토하고 두 번째로는 저기 오늘 이제 박건수 교수님도 오셨지만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홍수터에 대한 수면 생태 구역 활성화 관련 연구 이런 선행 연구들도 좀 하신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수질 오염 저감 능력과 그다음에 방역적, 지역적 측면의 어떤 조성 여건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약 두 군데 정도의 이제 사업을 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군데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위치한 이 월포천이 이제 합류하는 부분에 금지마을하고 그다음에 여기 월평리 일원 이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평리 일원을 이제 먼저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은 한 40만 제곱미터 이 정도가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규모 농업 비점 그거에 따라서 다무시에 토사 유입이 좀 발생하는 이런 좀 환경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도 보면은 마을 공공하수 처리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TP를 기준으로 보면은 1.062, 1.081 이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용담댐 전체 평균치의 약 50배 이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연계 자원들을 봤을 때 수달, 벌매, 휘몽, 물대새 등 여러 가지 이제 멸종위기종이 좀 서식하고 있다는 거고, 특별히 이제 이 감돌고기 같은 경우는 진안군 요 지역 일대가 최대 개체군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멸종위기종을 좀 보존하면서 얘네들의 서식처를 좀 증진해야 되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하초마을 숲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숲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좀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 관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서비스를 줄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월평리 일대 수변 생태벨트 조성안을 좀 저희가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관 초지, 탄소 순환림, 자연 하반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조성 포플러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너무 밀식해서 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관리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감돌고기라든가 수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생물종들의 서식 공간, 그리고 여기가 국가에서 이제 토지를 이제 매수한 이 주변 땅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저희가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지역 주민들 인터뷰를 좀 해봤더니 이 지역에 올라가면은 마이산도 보이면서 경치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탐방로로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금지 마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면적은 약 16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에 의해서 이 뒤편에 보시면 요게 이제 30번 국도인데 이 30번 국도에 따라서 요 유역이 생태계가 완벽하게 단절되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생활계 밑점 도로로 인한 교차로가 이제 있는데 이제 이런 거로 인한 여러 가지 오염 상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TP 같은 경우에 용담댐 전체 TP의 약 50배 정도가 된다. 여기도 역시 이런 오염원을 좀 저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림축, 하천축 단절함으로써 어떤
생물종의 어떤 서식지 파편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을이 이제 금지 마을인데 여기가 지역 주민들이 이런 유채 꽃밭도 조성을 해놓은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마을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어떤 사업들이나 어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경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제 관심을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게 수면 생태벨트 조성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시키고 이 지역의 오염원을 저감시키면서 생태계 서비스는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향후에 이제 보건 사업 이후에 유지 관리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나들목 공간을 활용을 해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만들고 저류형 인공 습지, 자연형 물길 복원, 탄소 순환림, 호흡성 식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 창출을 위한 경관 조성 그리고 생태 탐방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수면 생태벨트 조성도 일단은 첫 번째는 수질 오염을 저감하는 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면을 한번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조성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상관부화량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생태 관광 증진 효과 이런 부분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요 노란색 선형에 보시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의 생태 관광지나 마을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는 삼천리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곳과 요 지역 월평마을 여기가 이제 금지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을 하게 될 경우에 생태 관광 증진 효과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